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책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서정 투자교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한 권씩 더 드렸거든요. 이제 더 들은 이유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최소한 이 투자 시장에서 그냥 판판이 외국인 기관들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깨지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 권을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 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으신 분에게 꼭 말씀하셔서 많이 읽으시라고 여러분께서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잘못된 정보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도 함께 그걸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낙후되어 있는 이 투자 시장의 민주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단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달러 지수 너는 누구냐, 이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달러 지수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뭔지는 알고 들으셔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초 공부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기축통화 강의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달러 지수를 이해하면 또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미국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대신에 뭘 한다고요? 돈을 찍어서 팔아. 그 돈을 찍어서 글로벌의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달러가 전 세계에 공급이 많이 돼야 되고, 공급을 시키려면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사야 되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위기의 징후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축통화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러 지수에 대해서 금맹 탈출 시리즈입니다. 요거 이제 가격 추인데요. 이제 이게 최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때 막 스파크가 있을 때가 있었죠. 1985년 여기 프라자 합의 있을 때 그때였고, 그 뒤에도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에 위기가 오면은 달러 지수는 높아져요. 여기 9.11 테러 있었을 때 여기 12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세계에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지정학적으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왕창 올라가요. 그럴 때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잠잠해요. 잠잠한데 이걸 너무 크니까 5년으로 해놓고 살펴볼게요. 2021년은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제로금리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달러 지수가 92까지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심해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달러 지수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통화들이 약세로 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요 가격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달러 지수는 우리나라 통화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위안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해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래요. 와, 요놈이 이렇게 생겼네. 그런데 주요 6개국 통화에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있어요. 아시아 통화에는 엔화밖에 안 들어가 있어. 위엔화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우리도 교역 규모로 하면 세계 10위권의 그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나라들,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코로나, 스위스 프랑이 약해졌다는 의미이지, 원화가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 위엔화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고 나면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런 게 다 약세로 가는데 대한민국하고 중국 통화들 강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구성 비율을 한번 볼게요. 유로가요, 57.6%야.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다, 이거는 유로가 약세로 갔다라는 57%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일본 엔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일본 엔화야. 엔화가 13.6 차지해. 그럼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또 엔화가 또 13.6은 엔화 동향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영국 파운드 두 개 합하면 20%야. 그럼 여기 스웨덴하고 스위스는 작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도도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대국이라 그러는 데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 1등 원래부터 짱 먹기 시작한, 원래 2월부터인가 3월부터인가 짱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14억 5천 넘어간. 인도도 경제 대국인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석유를 수출하는 아랍권 있잖아요. 거기도 MSCI 인덱스에는 사우디가 5%가 들어가 있어요. 이머징에. 여기 통화에는 안 들어가 있어.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게 기축통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말 잘 듣는 데만 여기 집어넣어갖고 달러가 강하다, 나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네들 통화가 약해진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향배는, 달러 지수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제가 최근에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킹 달러의 기한, 환율 고공행진.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350원 위를 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시스템풀해요. CPI가 또 제법 높게 나왔다.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가 3.6이었는데 발표된 게 3.7로 나왔어요. 근데 코어 CPI는 좀 또 그래도 플랫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걸 잘 소화를 시켰고, 근데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깨갱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CPI에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높아진 것 중에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또 유가가 있어요. 유가는 전 세계에 공급되는 재화 중에 단일 품목으로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 다음에 큰 재화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단일 시장. 전 세계 재화로 가정을 했을 때 쌀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달러 매수 심리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그 외환 시장은 저희도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스페큘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배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 결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입 대금,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대금, 채권 구매 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싶어 이러면은 달러 값이 비싸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수급으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PER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요, 주식시장보다 더 커요, 하루 거래 대금이.
그리고 여기서 누가 장난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이 기초 공부도 이것도 중요한 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로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그거는 가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달러 지수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라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도 뒤숭숭한데,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